자,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유치권 효력은 드문드문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치할 권리, 결국. 딱 쥐고, 내 돈 받을 때까지는 못 비켜줘. 라고 하는 유치할 권리인데, 이 유치할 권리는 이게 돈 받기 위해서 점유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제 유추해서 보면은, 유치권자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걸.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로 보냐면 그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점유, 그게 인정된다. 그게 인정된다라고 보고, 우리 324조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사망에서는 또 이제 소멸사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조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공사하고 나서 공사업자가 들어와서 막 살거든요, 거기서.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자기 지어놓은 건물에다가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사해서 살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권이 소멸되는 어떤 사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데, 그것도 실제로 주장이 많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목적물의 어떤 본연의 기능에 맞는 사용 정도는 소멸사유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을 주거용으로 그냥 쓴다든지 하는 정도는 점유 일환으로서 봐줘요. 점유 일환으로서. 대신,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걸 넘어선 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지었는데 그걸 나이트클럽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용법에 벗어난 이런 사용, 훼손, 수익, 이런 것들은 이제 소멸사유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법에 맞는 사용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면할 수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에.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를 나눠가지고 건물을 올렸는데,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그냥 바리케이트만 치고, 문만 잠그고,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주하는 체제로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고 했다. 사용 수익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예?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하고 같이 가족이 살았다. 그런 방법으로 점유해왔다. 라고 하면은 유치권 소멸 사유는 안 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 판례의 골자입니다. 결국.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조문에만 그냥 입각해가지고 점유만 해야 되지 승낙 없이 사용 수익하게 되면은 소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사업자의 그런 사용행위를 유치권 소멸 사유다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고 거기 그냥 적분해 들어간 분이 있어요. 이건 낙찰 받아도 되는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소멸됐다. 그건 오산이란 말입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유치할 권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도급인, 수급인, 이거 건물이 이제 만약에 낙찰됐다고 하죠. 라고 하면은, 도급인이 뒷부분까지 좀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도급인이 만약에 공사를 다 했는데 도급인이 돈을 안 준 상태에서 비켜줘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도급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 받을 채권이 있죠. 도급인한테는 직접. 그러니까 돈 달라 이런 권리도 있을 테고, 또는 돈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못 비켜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민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하거든요. 항변권. 내가 당신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돈 받을 거하고 내가 비켜주는 거하고는 대가 관계 있는 어떤 채무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 이 내가 돈 받을 채권, 당신한테 돈 받을 거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물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결련성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유치권에 대해서도 못 비켜주겠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됐다. 낙찰자에게. 그럼 낙찰자가 내 물건에서 없어져, 나가줘. 이렇게 했다면 무슨 권리를 가지냐. 그러면 이 수급인이 낙찰자에 대해서 돈 받을 채권이 있나요? 계약관계는 없죠. 그죠? 그럼 계약관계가 없는데 돈 받을 권리가 있냐라는 걸 해석을 할 때 돈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자의 지위, 유치권자의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따질 때 뭐 인적 책임설, 물적 책임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인적 책임설은 이 사람의 책임을 낙찰자도 인적인 책임, 자기가 개인적인 책임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게 인적 책임설이에요. 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리고 물적 책임설은 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돈 받을 때까지 못 비켜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물적인 부담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 물건에 따른 물건이 부담하는 어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확고한 판례는 물적 책임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돈 청구할 권리는 없고 단지 그 돈 받을 때까지 비켜주지 않을 권리가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물적 책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96년 판례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124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대전지방법원 2005년 사례가 유치권자가 배당이 청구를 했어요. 배당이.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배당되는 돈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는 못 받는다. 내가 순위가 우선순위다. 이런 식으로 배당이 소송을 했는데 그 배당이 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맨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이네요. 그 유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실상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채권이 있어야 뭐 배당받을 수 있는데 채권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권자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제기한 배당이 청구 소송은 안 된다. 물론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유치권자면 가능하겠죠. 채권자로서 배당이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경매 대상 물건의 그 채무자하고는, 소유자하고는 돈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의 유치권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2년 사례를 보시면 요런 유치권 항변이 인정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낙찰자가 비켜줘 라고 했는데 주장하는 유치권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판단은 얼마를 변제하면서 인도하라. 얼마를 지급하면서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런 판단이 납니다. 얼마를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나요. 단지 이제 주로 이제 판단 주문은 좀 자세하게 보자면 이건
뭐 법리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뭐 그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뭐 만약 주문이 난다라고 하면은 을은 명도하라 이렇게 나는데 뭐를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렇게 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채권이 없죠, 그죠? 여기는 아까 물적 책임설에 따르면 원칙대로 하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돈 받을 채권이 없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런 판단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런 판결이 납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동시에 병으로부터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는 있어요. 실무에서, 학업심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원한다면 간명한 그 정산을 위해서 이 병으로부터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업심 판결은 그게 안 된다. 서로 채무자도 아닌데 왜 이 사람한테 받으라 그러냐. 이렇게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사례 1, 2는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례 보시면은 지금 이 낙찰자가 이제 뭐 비켜줘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이 사람이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업자로서 점유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뭐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공사대금이 만약에 받을 게 1억이다. 그죠? 1억이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그 1억을 갑으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겠죠. 근데 조금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병으로부터 1억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런 판단도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연장선에서 또 한번 더 접근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사용 수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그죠?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여기선 수급인이 이렇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엄밀하게 보자면 이 수급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수급인이 낙찰자에게 줘야 될 의무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근무예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을과 병과의 관계고 공사대금 반환 관계는 갑과 지금 을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상계가 잘 안 돼요. 상계란 것은 네가 내한테 얼마 줄 게 있고 또 내가 네한테 얼마 받을 게 있으니까 서로 까자. 이게 상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계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서로 간에 그 채권 채무가 서로 반대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그냥 보자면 서로 그게 안 되잖아요. 채권 채무자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계가 안 되는데 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례는 상계를 형평상으로 상계를 인정하자. 그런 게 서로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수급인이 유치권이 1억이 있다면 여기서 그냥 1억 하고 줄 거 하고 여기서 그동안 사용한 거 1,000만 원 하고 해서 9,000만 원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지금 서로 정산의 편의상 뭐 그렇게 인정하자고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없고 이렇게 막 갈립니다. 127페이지 남부지방법원 2006년 사례 같은 경우도 이게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부당이득,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이득, 내가 낙찰자로서 네가 부당이득 했으니까 부당이득 한돈 95만원 줘,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그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돈 받을 게 1억 있지 않느냐, 공사대금 1억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95만원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128페이지 따라서 윗부분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에 따른 부당이득 95만원은 피고의 유치권에 의해서 피고의 백모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건 상당히 이제 두리뭉실한 논리예요, 이게. 두리뭉실한. 원래는 주로 의무가 없는데 그걸 그냥 까버린 거죠. 그걸 한번 138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미리. 대전지방법원 2008년 사례를 보시면 139페이지에 줄침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치권자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피고가 경락인이 원고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해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내라, 돈 내라 하는 데 대해서 의리하는 이야기가 내가 돈 받을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네가 돈 받을 게 어딨냐, 이 논리는 그거죠. 물적 부담인데 순수하게 인적 책임선이 아니라 물적 책임선을 취한다면 받을 돈이 없다, 여기서 받는 거다 너는. 근데 돈 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학업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냥 이 물건을 나중에 얼마를 부담하고 해야 되느냐, 유치권이 있냐 없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조금 디테일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 321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밑에 대법원 2007년 사례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해드렸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 131페이지 그 사례도 그 상사유치권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매와 간이변제 충당해서 그 유치권의 이제 효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유치권의 효력 해서 1번 이제 유치할 권리, 2번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불가분성, 3번 경매와 간이변제 충당,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유치권자로서 유치할 권리와 아울러서 뭐 불가분성은 그렇게 중요한 권리는 아니니까 유치할 권리와 아울러서 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 이게 뻗튀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유치권이 있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응이 없다. 지운데,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돈을 협상을 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값을 위해서 우리 공사를 하고 이 병이 낙찰을 받았다. 근데 병이 이렇게 뭐 소송을 하고 이렇게 덤비면 자기가 방어하고 뭐 그 과정에서 조정도 되고 하겠지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법상 그 받을 돈이 없잖아요, 채권이.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낼 수도 없는 거고, 재판한다면 기껏 할 수 있는 소송이 유치권 확인 소송. 그거 가지고 근데 쓸 데가 없거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치권자가 뭔가 그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줘야겠다, 권리는 줘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경매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사집행법 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뭐뭐에 따른 뭐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뭐 경매 예에 따라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뭐 형식적 경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형식적 경매와 대비되는 개념을 실질적 경매라고 하는데, 이 실질적 경매는 돈 받기 위한 채권자가 경매를, 돈 받기 위해서 채권자를 이렇게 경매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반해서, 이 형식적 경매는 돈 받을 채권이 없습니다. 채권이 없이 다만 그 환가 절차를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형식적 경매라는 용어를 실무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